예, 4교시 수업을 계속 진행합니다. 이 해겔 철학이 어떤 영향을 주었냐면 이제 20세기의 철학에 다양한 영향을 줬는데요. 해겔 강의실에 우선 들어왔던 유명한 철학자를 보면 여기 유명한 유물론 철학자, 또 대화주의 철학의 이제 창시자라고 할 수 있는 포이어바하입니다. 해겔에 심취했던 사람 중에 하나죠. 그리고 여기 덴마크의 키에르케고, 이 덴마크의 우표예요. 우리가 키에르케고에서 다음에 할 겁니다. 또 유명한 아나키즘의 아버지라고 하는 바쿠닌, 러시아 사람이죠. 우리 아나키즘 영화도 있죠, 우리나라에. 아나키즘은 막스주의와 상당히 이제 유사한 면도 있는데요. 거기에서 국가 개념을 이제 부정하는 거죠. 어떤 중앙 집권 국가가 생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나키즘은 생디칼리즘이라고 노동조합주의, 또 그 후에 사회주의적 아나키즘 이런 데 영향을 많이 줬죠. 일제 강점기 때 우리나라에서도 의열단 같은 단체들이 아나키스트였죠. 이 사람이 그리고 마르크스의 젊은 시절 모습입니다. 우리 보통 알려져 있는 이 마르크스의 노년기 사진하고는 좀 달라 보이죠? 마르크스는 직접 해겔의 강의실에서 듣지는 못했지만 해겔의 제자인 에두아르드 간스 교수의 강의를 들었죠. 그리고 그야말로 해겔의 변증법을 가장 잘 사용한 사람인데, 다만 이제 해겔이 관념론자라면 마르크스는 유물론자라는 차이, 또 자본주의 분석 이런 것이 더 훨씬 구체적이었다는 게 다르죠. 자, 이제 변증법의 개념을 설명을 할게요. 이 변증법은 이렇게 항상 모든 현상은 그냥 순탄하게 가는 것이 아니라 정이 있으면 어떤 반대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쪽 방향, 반대가 나와서 그것과 대결 속에서 새로운 합이 나오고 또 반대가 나와서 또 새로운 합이 나오고 이렇게 끊임없이 소위 정반합으로 가는데 이 부정의 원리를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현상이든지 그 반대되는 현상이 있고 주장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뭐 진보가 있고 보수가 있고 이거는 아주 정상적인 현상이에요. 예를 들면 진보가 다 오히려 다 이렇게 에, 의견 일치를 보는 거, 100% 찬성 이런 거는 굉장히 비정상적인 현상이라는 거예요. 진보 쪽으로 갔다가도 또 진보가 문제가 생기면 다시 보수로 가서 다시 이렇게 대립하는 그런 것이 변증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또 그림에 현재 옳다고 생각하는 이론을 정의라고 하면 그걸 반대하고 그것이 틀렸다고 하는 이론이 나오죠. 반. 그래서 이게 싸우다가 어떤 절충을 하던 한쪽이 이기던 그게 합의예요. 여러분 전쟁을 해서 한쪽이 이겨도 합의예요. 이렇게 토론을 해서 어느 승복을 해도 합의고, 그러니까 반드시 이런 대립된 입장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있으면 남이 있으면 그것도 변증법적인 대립이죠. 그래서 끊임없이 합을 가서 최종의 완전한 상태에 도달한다는 게 이제 해겔의 변증법의 관념론적 특징이죠. 그래서 해겔은 칸트가 어떤 한 단면적으로 인간의 인식 구조, 또 인간의 윤리, 인간의 미적 판단력 이런 것들을 어떤 구조적 모델로 제시한 것을 다 통합해서 해겔은 역사적 모델로 이렇게 동적인 역사적 모델로 바꿔놓은 사람이죠. 그래서 굉장히 공부할 게 참 많은 철학입니다. 끊임없이 만물은 출발부터 완성까지 끊임없는 이런 서로 대립과
종합의 끊임없는 과정 속에 있다는 거죠. 이게 우주의 또는 뭐 전 세계의 하나의 법칙이라는 거죠. 운동의 법칙, 역사의 법칙. 근데 이러한 그 변증법 개념, 정반합을 원래 처음으로 말한 사람은 헤겔은 아니고 하인리히 샬리바우스라는 이제 철학자예요. 헤겔은 정신현상학에서 이 정반합이라는 표현 대신에 즉자, 대자, 즉자, 대자 이렇게 안지히, 피어지히, 아눈트 피어지히 이렇게 나눴어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하면 긍정, 부정의 부정으로서의 긍정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식론적으로 말하면 나 혼자만 생각하고 있을 때, 나 혼자 이렇게 상대방을 보고 있을 때는 즉자예요. 그러다가 상대방을 보고 이해를 해요. 상대방의 어떤 마음이라든지 이것을 이해한 상태가 대자예요. 그래서 그것을 즉자대자는 완전히 상대방을 다 이해하고 이제 내 것으로 소화해서 새로운 나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즉자대자가 되는 거죠. 그러나 결국은 그것이 나라는 거죠. 내가, 그러니까 상대방이 나를 본 대로 나를 보는 거죠. 그건 대자예요, 아직. 그러나 그 상대방이 나를 본 것까지도 내가 다 소화해서 나를 이해하고 상대방도 이해하고 나를 이해하고 그러면 이제 완전한 직자대자가 되는 거죠. 그게 합이라는 거죠. 헤겔은 이러한 정신현상학에서 이제 아주 재미있는 예를 들었는데요. 그것이 주인과 노예의 변증법이에요. 이거는 이제 데니엘 데포의 로빈슨 크루소의 로빈슨 크루소가 주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 섬에 들어온 원주민들을 자기 노예 종으로 삼는 이야기인데, 이제 고대에는 항상 그 주인과 노예가 어떻게 결정되냐면 전쟁에 의해서 주로 시작이 되는 거죠. 전쟁에서 용감하게 싸운 사람은 주인 의식을 가지고 용감하게 싸운 사람은 이겨서 주인이 되고 이제 진 사람은 노예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생사를 건 투쟁에서 완전히 자기 의식을 가지고 용감하게 싸워서 이기면 주인이 되는데 진 사람은 노예가 되죠. 그런데 이제 주인이 집에 가서 노예에 의존해서 전부 살게 되는 거죠. 노예의 노동을 통해서. 그러다가 노예에게 이제 주인이 자기의 의식이 약화되는 거예요. 주인 의식이. 그러면서 자꾸 의존하게 돼요. 노예에게. 그러면 노예는 모든 일을 하면서 점점 똑똑해지고 그 노동을 통해서 강력해져요. 그리고 주인을 오히려 예속해요. 노예 없이는 주인이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되면 이제 노예와 주인의 반전이 일어난다라는 게 이제 이 노예와 주인의 변증법입니다.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죠. 주인이 이제 바보가 되는 거예요. 점점점 놀고 먹기만 하다가 노예는 점점 똑똑해지고 일을 열심히 하니까 옛날에 로마에서는 돈 계산, 회계 장부까지 다 노예가 관리하고 법적인 문제까지 다 노예가 관리를 했어요. 똑똑한 노예들이. 그러다 나중에 이제 주인이 나중에 죽기 전에 자유인으로 만들어주고 그랬죠. 그런 예를 고대 로마나 중세 예를 가지고 헤겔이 이 반전이 가능하다. 이것이 변증법적 운동의 한 예로서 표현했죠.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여기서 마르크스하고 비슷한 부분이 헤겔은 이제 정신을 강조하지만 실제로 여기서 노예의 노동을 통해서 노예가 강력해지잖아요. 그리고 주인이 예속이 된다. 이거는 사실 마르크스하고 비슷한 거죠. 마르크스는 정신이 이 세계를 움직여가는 게 아니라 인간의 노동이 이 역사를 만들어간다는 걸 강조했죠. 자, 그래서 이제 헤겔과 마르크스의 그 근본적인 차이가 바로 관념론과 유물론의 차이인데요. 이 헤겔에게서는 절대 정신 또는 절대 자가 이 모든 것을 움직여 나가는 근원이고 또 그 성취하는 주체인 거죠. 그래서 법철학 강요에서 이성적인 것은 현실적인 것이며 현실적인 것은 이성적인 것이다. 그래서 이 이성은 처음에 우리에게 추상적으로 보여요. 그러나 절대 정신이 이것을 역사를 통해서 관찰해 나가면서 성취를 하면 그 현실적이 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절대정신의 변증법이에요. 해겔 철학의 핵심이죠. 절대정신은 또는 절대이성은 모든 것의 근원적인 로고스죠. 고대 철학에서 말하는 플라톤의 이데아라든지 또 뭐 스토아학파의 로고스 스페르마티코스라든지 이런 근원적인 어떤 세계의 원리로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기독교에서는 신이죠. 기독교의 하나님이 절대 정신이고 그냥 기독교 없이 해석을 하면 어떤 우주적 로고스라는 거죠. 또는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개념을 사용하면 이성이 이성이 스스로 만들어낸 대상과 나중에 하나가 돼요. 그것을 노에시스 노에세오스라고 하는데 자기가 생각을 하면서 생각의 결과를 만들어낸 것과 일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완전히 자기가 만들어낸 타자가 자기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런 상태, 그것이 이제 절대 정신의 자기에게로 회귀하는 운동의 완성. 이것이 변증법적 운동의 완성이고 역사의 종말이다라고 보는 거죠. 그런데 이제 헤겔이 뛰어난 점은 뭐냐면 이것을 실제 이제 19세기에 자본주의가 형성되어서 이렇게 그 자본주의 국가, 자유주의 시민 국가가 어떻게 형성되는 과정을 다 추적을 하면서 이 절대 정신의 자기를 완성해 나가는 과정을 추적을 했다는 점이 그걸 철학화했다는 점이 굉장히 뛰어난 점이죠. 그래서 헤겔이 법철학에서 이 이성이 스스로를 이렇게 전개해 나가는 변증법적 과정을 처음에는 추상법, 두 번째는 도덕, 세 번째 인륜성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인륜성에는 첫째 가족, 그 다음에 시민사회, 국가 이런 식으로 발전해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칸트에게서는 인간에 있는 이성과 또 윤리성, 도덕이 그냥 정적으로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원리에 따라서 인간은 행동하죠. 그러나 이런 도덕의 원리와 인륜이라는 도덕은 모랄이라고 하고요. 인륜성은 지틀리히카이트라고 하는데 이 인륜성의 차이는 뭐냐면 공동체, 사회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윤리예요. 윤리가 실천되는 거죠. 개인에게서만 칸트는 개인이 이 윤리적이다 이것으로 이제 만족을 했는데 헤겔은 개인의 윤리성이 결국은 그 인간의 이제 자유를 통해서 실현이 되어 가는데 그것이 전체적으로 나타나야 된다. 즉 국가에서까지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 헤겔의 윤리입니다. 헤겔이 훨씬 더 실제적이죠. 그래서 헤겔은 인륜성이라는 것은 각 주체, 개인의 자유의 실현이라고 보고 그것이 바로 즉자대자적으로 이성적으로 완성된 것이라고 봐요. 그래서 자유의 실현은 일반적인 도덕 원리, 추상적 차원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혈연적인 가족에서 출발해서 사회계약적인 자유주의 시민사회를 거쳐서 국가를 통해서 완성된다. 그것이 이제 헤겔의 법철학 또는 정치철학입니다. 또는 역사철학도 이제 마찬가지인데 역사철학은 주로 이제 나라, 즉 헤겔이 산 개신교적인 프로이센에서 역사가 완성된다고 봤어요. 그건 이제 그게 문제죠. 그런 식으로 이렇게 원래 헤겔의 원리에 의하면 이게 계속 열려져 있어야 되는데 이제 시대적인 요구에 의해서 프로이센 정부의 잘 보이기 위해서 프로이센에서 역사가 완성된다 이렇게 주장했죠. 그런데 실제로 보면 프로이센이 독일을 통일했지만 그러나 1차 대전을 일으키고 2차 대전을 일으키고 온갖 끔찍한 일을 이제 다 했죠. 독일이. 그런 걸 볼 때 헤겔이 자기 철학이 다 이게 이제 변증법적인 부정의 과정인데 이러한 끔찍한 전쟁들이 그러나 먼 미래에 결국은 완성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헤겔이 좀 더 살아나는데 너무 급하게 프로이센이 역사의 완성을 이룬다고 했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심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헤겔의 의도는 인간에게 주어진 이 자유의지가 이성의 근본 원리인데 그것이 어떤 추상적으로 절대로 추상적으로 머물러 있지 않고 가족에서 시작해서
시민사회로 발전하고 국가를 통해서 완성이 된다. 그래서 해겔에게 국가는요, 굉장히 이상적인 거예요. 우리처럼 억압적인 게 절대 아니고, 거기서 이제 바쿠닌 무정부주의하고 완전히 갈라지죠. 바쿠닌은 더 실제적이죠. 이 국가라는 것은 역사적으로 계속 개인들을 억압해 왔고, 어떤 공권력이라는 이름 아래서 탄압하고 강제로 전쟁을 일으키고 이런 아주 가장 위험한 것인데, 헤겔과 그 이어지는 마르크스는 국가주의의 에, 에, 입장에 서 있어요. 물론 마르크스가 나중에 공산주의 사회에 가서는 국가가 소멸된다고 봤지만, 그러나 이 사회주의 혁명의 과정에서 프롤레타리아가 완전히 모든 생산 수단을 확보하고 생산력이 최대로 발전할 때까지는 이런 독재, 프롤레타리아 독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국가를 통해서. 예, 그것이 상당히 위험하죠. 실제로 우리가 소련에서 혁명이 일어나서 그런 국가를 세웠잖아요. 소련이라는. 그 소련이 얼마나 나쁜 짓을 많이 하고 인민을 탄압하고 자유를 억압하고 정치를 제대로 못하고 그랬어요. 프로이센도 마찬가지고요. 하여간 그렇지만 헤겔은 소위 국가를 주체적 자유의, 즉 개인의 주체적 자유의 완성이다 이렇게 봤습니다. 아주 좋은 의미로 봤어요. 그러니까 오늘날에 이제 어느 정도 북유럽의 그런 국가계는 개념을 보면 이런데 상당히 근접해 있다고 볼 수 있죠. 우리 한국의 국가는 아직도 분단 상황과 맞물려서 더 사실은 강압적이죠. 한국의 국가는. 그래서 이번에 코로나19를 잘 해결하는데 우리 큰 도움을 받았죠. 그러나 이 국가가 개인을 너무 다 속속들이 다 알고 다 감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뭐 하는지 국가는 다 알고 있어요. 어, 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다 필요하면 얼마든지 통제할 수 있고 얼마든지 모든 걸 다 밝혀서 그 사람을 매장시킬 수도 있는 게 이제 현대에 아주 더구나 이렇게 IT 산업을 통해서 모든 것이 전산화되고 빅데이터를 가지고 다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모든 것을 다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거대한 국가가 됐죠. 그러나 그런 능력을 가져도 국가가 개인의 자유를 해치지 않는다는 게 이제 헤겔의 신념이었죠. 이제 그것 때문에 헤겔이 바로 헤겔 철학이 문제를 이제 낳고 분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헤겔이 좋게 보면 시민사회를 굉장히 발전시키는 시민사회가 주도해서 국가를 좀 더 합리적인 이성적인 국가로 만드는데 기여했다고도 볼 수 있지만, 그러나 국가를 너무 긍정적으로 본 나머지 이런 전체주의 국가, 독재 국가 이런 것이 나타나는 것을 막지 못했다는 비난도 얼마든지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헤겔 사후에 이제 헤겔주의가 세 가지 학파로 갈라집니다. 헤겔 우파, 헤겔 중도파, 헤겔 좌파. 그래서 헤겔 중도파는 이런 입헌국가, 프로이센이 그 당시 입헌 군주 국가였는데 군주가 이제 너무 절대 군주였죠. 그때까지는 뭐 1차 대전 때까지 절대 군주였어요. 그렇지만 앞으로 이런 입헌 군주 국가, 영국과 같은 입헌 군주 국가로 가야 된다는 게 헤겔 중도파고요. 그래서 헤겔 철학이 그걸 헤겔이 바랐다는 거예요. 굉장히 이상적으로 헤겔을 해석한 거죠. 헤겔 우파는 바로 현실주의적으로 바로 프로이센의 독재 국가, 절대 군주가 법은 있지만 실제로 마음대로 다스리고 국가를 움직이는 전쟁을 하고 하는 이런 국가, 프로이센 국가를 긍정하는 헤겔이 바로 그것을 긍정했다. 그랬으니까 그걸 이제 헤겔 보수파죠. 우파. 그다음에 이런 것에 대해서 너무 이제 실망하고 젊은 이제 헤겔 좌파가 등장했는데 이것이 청년 헤겔파라고 돼요. 그래서 주로 헤겔에게서 직접 배우지 않고 헤겔의 제자들한테 2세대에게 배운 사람들이고 주로 정치적으로는 프로이센 정부를 반대하고 종교적으로는 무신론으로 기우는
그런 쪽입니다. 그래서 신학자 바우어, 철학자 슈티르너, 신학자 슈트라우스, 철학자 포이어바하, 그리고 막스, 엥겔스 이런 사람들이 바로 해결 좌파에 속해서 결국 이들이 사회주의와 마르크스주의를 만들어내는 거죠. 예, 이것이 해결 철학의 끝이자 이제 새로운 길을 여는 본인이 원하지 않았던 새로운 길을 열고 그 외에 실존주의라든지 뭐 무정부주의도 만들어낸 거죠. 예, 여기까지 그럼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한 주 잘 건강하게 계시고 우리 10주 차에 만나기로 합시다. 감사합니다.